자, 여러분들 그 112의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객관식을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단답형하고 이제 서술형이나 이제 그 계산 문제식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몇 번 거듭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시험 그 수준이. 근데 이제 갈수록 이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의 수준이. 그래서 이게 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처음에 그 바뀌고 나서 처음 1회 출제됐을 때는 문제가 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바뀐 요번 24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일단 먼저 그 세법 일부 그 법인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인데 거기 객관식부터 한번 풀어보죠. 문제 1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영리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죠.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수익사업에는 이제 열거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소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그 우리는 수익 사업만 비수익 사업만 하는 비영리 법인인데 통장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수익 사업 소득이 발생하죠. 이자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법인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막 가산세 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냥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인세 과표에 집어넣지 말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자 소득 중에서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만큼은 제외돼요. 이게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만큼은.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비영리 법인이 왜 다른 사람한테 이 영업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법인세 과표 신고에 포함시켜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이자 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해놓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 소득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내라, 이거 드러내라. 그래서 이제 법인세 과표 신고에 반드시 반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법인세 신고할 수도 있고요. 분리과세로 그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만큼은 제외된다. 반드시 법인세 신고해라 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보니까 비수익사업하고 수익사업을 같이 하면은 장부상 반드시 구분격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보면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죠. 그래서 청산소득은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고로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 법인이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어떤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지, 이게. 자, 이제 1, 2, 3번이 다 맞네요. 근데 4번에 보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은 우리가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납세 의무가 있다 보니까 보통 비영리 법인들은 비수익사업하고 수익사업이 있는데 비수익사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수익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주로 기부를 받거나 국고로부터 지원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비수익 사업에 재원을 조달할 때 그거 법인세 수익 사업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큼 송금에 산입을 하죠. 그럼 송금에 산입하게 되면 법인세를 안 내요. 그러면 법인세 안 내게 해준 취지가 그 소득을 가지고 비수익 사업에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기간이 거기 3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이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3년이 아니고요. 거기 지금 5년이에요. 5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자, 두 번째 보면은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 즉 주식을 투자한 거지.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요. 그 법인세 두드려 맞은 거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배당을 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입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이런 배당을 받게 되면은 입금 불산입 제도가 있었죠.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외국법이냐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국법인으로부터 만약에 이 10% 이상의 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거기 입금 불산입 비율 있죠. 우리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30%, 뭐 80%, 100%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10% 이상, 6개월 이상 지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95%를 입금에 불산입을 시켜요. 1번은 이 맞는 얘기예요. 1번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우리 10% 이상 외국법인 6월 이상 보유하고 그러면 그 배당에 대해서 95%를 불산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금 불산입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자, 1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규정이 있었어요. 주로 나오는 것이 국내 법인한테 이제 지분을 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으로 입금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당을 주는 회사에서 법인세 한번 두드려 맞고 또 우리 법인에서 또 배당금 수익 잡아서 또 법인세 두드려 맞으니까 이중과세다. 그게 지금 우리 법인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그게 바로 입금 불산입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30% 이렇게 쭉 있었죠, 이게.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외국법인이에요. 근데 조건이 10%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요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은 95%를 불산입한다라고 하는 거. 자, 1번 맞아요, 이게. 자, 그다음에 2번. 자, 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주식에 대해서 받은 배당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배당은 입금에 산입하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30% 또는 이렇게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이 입금 불산입 비율이 달라지지. 근데 이 멘트는 그 배당이 모두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정 비율만큼. 아까 위에 1번은 외국법인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받으면 95%만 입금에 불산입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지. 이게. 그리고 요 2번은 내국법인이에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은
100% 입금 산입시키고 거기서 지분율에 따라서 그 일정 비율만큼만 불산입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다. 자, 3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채무의 출자 전환은 요것이 지금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부가가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주식을 발행해 주면 이거는 사실은 시가로. 근데 지금 이 채무하고 주식의 시가하고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요것이 채무를 면제해 준 성격이 채무 면제 이익이다 또는 채무 조정 이익이다. 요것은 사실은 내가 이 채무 갚아야 되는 장부가액보다 이 주식의 시가 적게 주고 채무를 면제받은 거지,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은 입금에 산입한다 이거죠. 이것은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식의 시가가 아니고 거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을,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 입금 산입이다. 아니, 초과하는 것은 시가하고 차이 나는 주발초가 있는데 그 주발초는 사실은 그 입금 불산입 항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3번도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에 차이 나는 것은 원칙이 성격이 뭐다? 그 채무 조정이익이에요. 이게 주발초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주발초가.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영리 내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이게 부당해산 부인으로 부당해산 부인이 아니고 이제 이 저가 매입일 때 예외로 그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은 그건 입금 산입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높은 금액이야. 그 높은 금액이면 이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지. 특수관계자고요. 그리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해서 나중에 처분이익을 줄이니까 부당한 행위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가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에 이 입금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금이 아니죠. 이것은 입금 불산입, 즉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해서 자산을 깎아야 돼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감액을 시켜야지 이게. 그래서 그 특수관계자한테 소득 처분하는 게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있는 2, 3, 4가 왜 틀린지. 그러니까 요 2번은 좋은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이제 갑자기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1회 때 출제됐을 때보다 수준이 확 올라갔지, 내용들이, 이게. 내용들이. 근데 수준이 올라갔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좋은, 이 문제를 잘 낸 것 같아, 이게. 근데 물론, 바뀌고 나서, 객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수준을 확 올리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게. 너무, 이 디테일하게 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는 좋은데, 과연 세무회계 1급. 이게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주식의 소각이나, 자, 의제배당. 이거 아까 2번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또 나왔지, 이게. 그러니까 배당하면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자,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고 또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요거는 뭐냐면 주주인 사람한테 우리 회사가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해서 돈을 주고 주식을 가져와서 소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그거 하고 그 밖에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그 주주인 법인이 예전에 취득했을 때 금액, 그걸 초과하는 거. 그게 바로 의제배당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주인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금전이죠. 또는 이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주게 되면 이 합계, 그것이 이제 받은 거예요. 받은 대가.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로 받은 대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가 그 주식을 예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어. 이제 그것을 초과하면은,
내가 그 주주인 법인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산 그 회사로부터 이 받은 돈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배당이지. 그걸 의제 배당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똑같아요. 해산이에요, 해산. 1번은 소각이나 감소로 인해서 받은 대가하고 예전에 취득한 대가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배당인데 이 두 번째는 해산이에요. 그럼 해산하게 되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만약에 자녀재산 분배로 받은 재산가액, 요것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해당 주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그걸 초과한다. 그럼 그게 의제배당이라 이거죠. 자, 세 번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그러니까 피합병법인, 우리가 이제 합병법인이에요. 그 피합병법인 주주들한테 이 대가를 줬겠죠. 근데 그 피합병법인은 예전에 그 취득할 때 이 금액이 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합병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당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뭐예요? 합병대가가 바로 요번에 합병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게 예전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네? 근데 지금 뭐가 더 커요? 그 앞에 예전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더 크네. 그러면 오히려 적게 받은 거지. 그럼 이거는 배당이 아니네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3번은 요번에 합병으로 인해서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받은 대가인데 예전에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용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더 커. 지금 이게 음수야,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이게. 그럼 그건 더 받은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의제배당이에요. 합병 대가가 더 크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더 초과한다고 돼 있죠. 자, 4번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분할 대가가, 이거 분할 대가, 이건 이제 받은 거죠. 분할로 인해서 받은 거. 이게 초과되어 있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잘 비교해 보세요. 3번과 4번을. 3번은 반대로 얘기한 거고 4번은 이제 그 분할 대가가 더 큰 거지. 3번은 합병 대가가 더 작은 거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4번.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인 주식회사 세모. 자, 우리 IFRS 적용하지 않아요. 24기 사업년도 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24기 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세무조정 시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양가로 1번에 4월 1일 날 임원 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여, 자, 이렇게 유형자산은 일단 먼저 감가상각부터 먼저 시부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감가상각 시부인부터 먼저 하자. 감가상각 시부인인데 거기 봤더니 1억 5천에 취득을 해서 그 밑에 보니까 손익계산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가 1,800으로,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것이 1,800이에요. 근데 세법상의 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거기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5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이 3천만 원인데, 자, 12분에 지금 언제 취득을 했냐면은 4월 달이니까 이제
올해 9개월이 이제 되겠죠. 자, 이것이 얼마냐면은 2,250만 원이 되겠어요. 요게 이제 한도예요. 근데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는 이것이 강제상각이다라고, 강제상각. 이 차이 나는 것이 이게 지금 시인 부족액이거든요. 얼마가 시인 부족액이냐면 이제 450인가요? 자, 빼면은 45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이것을 강제로 상각을 한다. 강제 상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해서 강제 상각을 해서 먼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에서 450을 이 세무 조정으로 먼저 그 송금을 만들어 줘야 되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세무 조정을 하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단계. 자, 업무 무관 이 관련 비용을 불산입해서 상여로 때려야죠.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세무 조정 할 때, 자, 관련 비용을 먼저 보게 되면 거기 회계처리상 합계가 2,300이에요. 자, 2,300인데 감가상각비로 세무조정으로 450을 더 추가시켜야 돼. 즉 관련 비용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1,800이 아니고요.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2,25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250에다가 이제 500을 더하면은 이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2,750이 되겠죠. 이게 관련 비용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관련 비용이 있는데 이 운행일지를 써서 업무 사용 비율이 거기 8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 비용 예, 1- 이제 80%를 뺀 나머지 20%가 이제 이 업무에 무관하게 사용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게 2,750인데 곱하기 20%다라고 하게 되면 550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송금, 불산이 자, 거기 상여로 때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임원이에요, 임원. 그러니까 이제 상여로 해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요게 이제 1단계지. 근데 2단계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잠깐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그 2250 있잖아요, 이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1- 거기 1-가 아니고 이제 80%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20%는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감가상각비가. 80% 내려오는데 이 한도가 있지. 한도가 우리가 800이다. 근데 800인데 12분의 요건 이제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야 돼. 이게 2250에다 곱하기 0.8이다 라고 하면은 180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이 89, 72 나누기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6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1200이 초과가 됐어요. 1200은 이제 송금불산이 그래서 이제 유보 이렇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죠. 자, 요거는 이제 참조만 하세요. 답은 일단은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우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는 우리 권리의무 확정주의예요. 권리의무. 세법은 확정주의. 자, 그래서 입금이 확정되고 송금이 확정되는 이 시점에 귀속이 되는 거지 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내국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매출 할인은 이제 깎아주는 거지. 이게 조기에 회수하면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죠.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을 한다. 그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데 그 지급기일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지급한 날이지.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틀렸어요.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 지급한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급한 날. 2번도 틀렸어요. 3번에 보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에 자, 가로 열고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이제 이자 할인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자, 이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한다. 여러분들 제가 귀속 시기에서 이자 있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이 소득세법상의 이 귀속 시기예요. 소득세법상의 이제 이 수입 시기로 가는 건데 요게 다만 예외로 요것이 1년을 초과 이제 거기 뭐냐면은 이미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수이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발생은 했는데 돈은 아직 안 받은 미수이자를 결산상 반영을 했다면 그거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 거기 계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계상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은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로 가는데 예외로 결산을 할 때 이미 경과한 기에 대응하는 이자 할인액에 대해서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고요. 자, 이제 4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원칙이 뭐예요?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원칙이 완료됐을 때, 근데 예외로 그 인도일이 속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얘기예요. 5번의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 문제로 유형이 바뀌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도 요것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의 어떤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풀어보고 그러는데 이런 이론 문제는 정확도가 좀 필요하네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문제에다가 담고 있어요. 지금 자 6번으로 한번 보시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의 귀속 시기는 접대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생주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접대비는 발생주의고요.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접대 외상으로 하더라도 접대 행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정인한테 지출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지급하는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요거. 자, 3번에 이거 한도가 있죠. 이게. 그리고 현물은 시가와 장부금 외적 큰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퇴충을 설정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해당 퇴직급여 충당금 중 합병법인의 상대방 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만약에 합병을 통해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승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건이 그때는 이 퇴사로 보지 않고 합치는 거예요. 이게 합치게 된다. 요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승계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3년도에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해요. 그게 아니고 합병 등기일 현재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등기일 현재 퇴충으로 되어 있는 잔액을 우리가 승계하는 거지. 이게. 근데 지금 거기에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있죠. 그 퇴직금 전환금은 퇴충 한도 계산할 때 가산하죠. 송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얘기네. 요건 이제 우리가 산식에서 퇴직금 전환금 잔액을 가산해서 한도를 구하는 거. 자, 세 번째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 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럼 그걸로 계산해야죠. 다만 한도가 아니고 최저가 거기 근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건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금액보다는 같거나 커야지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정해놓은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면 돼요. 추계액은. 자, 근데 거기 불구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임원이 1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근태법. 근데 거기 1개월이 틀렸네. 임원은 3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때 중간 정산했을 때 현실 현태로 보죠. 그래서 이제 4번에 틀린 것은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7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대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 어렵지. 쉽지 않지, 이거. 객관식이더라도.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찍을 수 있다 이거죠. 객관식이라는 것의 어떤 장점이에요, 이게. 자, 8번에 보면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내국법인의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죠. 지난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죠. 이내 분납할 수 있죠. 1번 맞네요. 자, 이번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월수로 나눈 금액을 6을 곱해서 자,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한 경우 직전 3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우리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요거 중간연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산출세액의 직전 3년도 이 월수로 나눈 거.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누게 되면 1개월치 이 산출세액이 되는데 거기다 6을 곱하면 그게 6개월치가 되면서 그게 중간연합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가산세 포함한다. 자, 중간연합에 대한 얘기고, 자, 세 번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천 징수된 세액이 뭐예요? 기납부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에서는 맞는 얘기지. 이게. 자, 네 번째 법인세가 수시부가 된 이 수시부가도 기납부세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시부가 됐다 하고 해서
이거를 법인세 이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죠. 법인세 신고하고 수시부가로 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신고 다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4번이 거기 신고 의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지금, 어렵죠, 내용이. 사실은. 자, 법인세가 좀 어려웠어. 근데 이제 부가세로 넘어가 보게 되면, 부가세는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광업사무소 소재지 맞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요. 건설업은 그 건설법인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지. 그 법인 등기 상 소재지란 말이에요. 건설하는 각각의 현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지. 자,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가 등이 이제 이런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지. 왜냐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수백 개 이제 임대를 한다. 국가에서. 그럼 그거를 한 군데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원칙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렇게. 3번이 일단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자, 견본품은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 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자, 폐업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사가져올 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폐업을 하게 되면 자기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비사업자가 되면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 걸로 봐서 토해내라. 이것이 폐업 시 잔존재화죠. 이게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데 나는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겠다. 그럼 다른 데는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한 군데만 내요. 그러면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더라도 그건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3번이 틀렸네요. 거기 3번에 보니까 그 재화의 공고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칙은 재화의 공고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 단위 과세니까. 근데 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거를 공고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자, 4번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면세 전용이죠. 그럼 이제 토해내라 이거죠. 과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놓고 그거를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해버리면 원래부터 면세 사업은 불공제를 받는데 토해내라 이거 토해내라. 이것이 이제 간주공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면세 포기.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 포기하면은 과세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면세 사업자로 못 돌아가죠. 3년간은. 자, 면세 재화의 수출을 위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지. 수출하는 재화의 면세 포기.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되는 것의 면세 포기 대상이에요. 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 양도하는 경우 면세 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가 돼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면세 포기한 사업장을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한 권리, 이 의무를 다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면세 포기 효력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이제 승계가 돼요. 자, 4번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 즉 3년이 지났지. 근데 3년이 지나서 다시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시 면세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3년이 지났으면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 포기로 가는 거고,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만 다시 면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근데 여긴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않으면은 계속 면세 포기 의사로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이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거기 3번에 있는 거, 이거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면세 포기한 이 효력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좀 챙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은 24년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에 대한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기 확정신고 시 부가세 보상 가산해야 할 재고 납부세. 그러니까 이제 일반과세자에서 이제 간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반과세자였을 때 100% 다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근데 이것이 간이과세자로 가게 되면 0.5%만 여기 공급대가에 0.5%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해내야지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지금 6월 30일 현재 가지고 있던 우리 상품이 230만 원이 확인되는 거죠. 확인되는 거. 거기 30만 원. 근데 이게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네요. 이게. 그러면 상품이 일단 $230만 원이에요. 근데 곱하기. 자, 일반 과세자였을 때는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이걸 100% 다 받았는데, 자, 1 마이너스. 이거 100% 다 받았는데, 요거 우리 0.5%, 이건 이제 식이죠, 우리가. 이게 10분의 110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 마이너스 해가지고, 간이과세자가 받았어야 될 이 금액, 이제 일반과세자가 받았어야 될 100%에서 간이과세자가 받았어야 될 금액인데 그거만큼 토해내라. 그 차이 나는 것만큼 토해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반과세자였을 때는 공급 가액이 거기 570만 원이다. 근데 보니까 이 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이죠. 그게 지금 570만 원, 이게 취득가액으로 해서, 자, 요것에 100분의 10이 되는데, 100분의 10이 되는데, 거기 곱하기 1-0.5. 지금 이거 다 재고품이죠? 여기 지금 사용재화가 없어요. 그래서 1- 우리 이 경과된 과세견에 수해가지고 빼주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일반 과세자고 이게 간이 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0.5 곱하기 10분의 11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매입세액이지. 근데 이 매입세액을 여기다 곱해 보세요. 그 이것이 지금 세액인데 110을 곱하면은 공급 대가로 바뀌어. 그럼 요거 곱하면 이게 공급 대가로 바뀌면서 거기에 0.5% 해주는 게 간이과세자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매입세액에 요 1 곱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과세자였을 때 받았던 매입세액인데 요거 간이과세자 때 받아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나는 것만큼 토해내라 이런 뜻이지,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
1 마이너스 저기 이 0.5 곱하기 110 나누기 10이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이제 0.945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정형화 시켜놔도 돼요. 이거 매번 구할 필요 없고 0.945다. 그러면은 230만 원에 23만 원 되겠죠. 0.945 하게 되면 얼마 토해내야 돼? 217,350 이만큼 토해내야죠. 자, 그 다음에 57만 원 곱하기 이제 0.945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것은 53865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이 재고 납부세액이 되겠죠. (75만 6천 원이) 답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3번에 보면은 이제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른 국제 이중과세 해소하기 위한 거죠. 적용하면 전 단계에 부과된 부가세가 환급되죠. 완전 변세고요. 특징이지. 내국 신용장에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과 관련된 거래가 아니므로, 아니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것이 수출되게 되면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공급되더라도 이거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직수출뿐만 아니라 위탁 판매, 외국인도 수출 이것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겸용사업자인 주식회사 회계가 2024년에 제1기에 공통사용재화를 1,000만 원에 공급하였을 경우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공통사용자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면 이걸 안 분해줘야죠. 근데 지금 당장 과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 기간이 되겠지. 이게. 그러면 2024년 제1기면은 직전이라고 하면은 2023년도 2기가 되겠죠. 거기 2기에 과세 면세가 1억 원인데 그 중에 우리 과세가 7천만 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1억 중에서 요건 이제 7천만 원이니까 70%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급가액이 되겠네, 이게. 그래서 이제 곱하게 되면은 7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15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사업자가 세무계산서 발급 시기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간까지 지연 발급이네요. 그러면 이거 지연 발급은 1%죠. 자, 두 번째 사업자가 재원을 공급하지 않고 세무계산, 이건 이제 가공 세무계산서는 3%죠. 자, 3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원표. 이거 좀, 이 경중을 따졌을 때 좀 가벼운 거지. 1, 2번은 무거운 거고. 그래서 이제 1%, 3%인데, 요 가벼운 거는 주로 0.5%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가 아니고 0.5%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가입 명세서, 이거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좀, 세게 매기지. 거기 1%. 그래서 거기 3번이, 1%가 아니고 0.5%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풀고요. 주관식은 조금 쉬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